아파트 베란다 화분이 밤새 3배로 커졌습니다. 장미 가시에서 이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화초였는데 오늘 아침 물을 주려다가 손가락 끝이 스치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10분 뒤 손가락 끝이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비슷한 환자들로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또 화분 사고네요. 요즘 하루에 수십 명씩 오십니다. 이게 바로 2024년 9월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 생명공학 연구소였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던 중이었죠. 연구팀은 육식식물의 빠른 신진대사 유전자를 농작물에 이식하려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성장 속도만 빨라지고 육식 특성은 나타나지 않아야 했어요. 하지만 2024년 9월 17일 오후 3시 42분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공기 중 꽃가루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24시간 동안은 아무도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주변 반경 5km 내의 식물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거든요. 48시간 뒤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죠. 연구소 근처 주택가에서 고양이 2마리가 정원에서 실종되었고 다음 날 화단 속에서 뼈만 남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판단했어요. 72시간째 토론토 전역의 공원과 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바람과 새들, 곤충들을 통해 돌연변이 유전자가 북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2주 뒤에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한 달 뒤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파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지구상 모든 식물종의 DNA에 육식 유전자가 삽입된 거예요. 토마토부터 소나무까지, 벼부터 선인장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모든 식물이 같은 방식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식물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포식 전략을 발전시켰어요. 예를 들어 장미는 원래 가시가 있었죠? 이 가시가 속이 빈 주사바늘처럼 변했고 안에서 마비 독소를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찔리는 순간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 장미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먹이를 감싸고 천천히 소화시키죠. 버드나무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원래 버드나무 가지는 길고 유연하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 가지들이 근육처럼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버드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을 가지로 휘감아 들어올리는 겁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한 번 감기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가지의 힘이 성인 남성 팔 힘의 5배에서 7배 정도 되거든요. 버드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소형 동물 2마리에서 3마리를 사냥하는 게 관찰되었습니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또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솔잎 끝이 날카로워지면서 동시에 독을 머금게 된 겁니다. 솔잎에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더 무서운 건 소나무가 솔잎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 진동이 감지되면 주변 5m 범위로 솔잎을 쏘아대는데 마치 수백 개의 작은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다고 하죠. 등산객들이 소나무 숲에서 솔잎에 맞아 부상당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원래도 빨랐는데 육식성을 갖게 되면서 더 빨라졌어요. 하루에 1m씩 자라던 게 이제는 하루에 3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죽순처럼 뾰족한 끝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게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면 그쪽으로 휘어지면서 찔러요. 중국 사천성의 대나무 숲 지대는 이제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몇몇 생물학자들이 조사차 들어갔다가 대나무에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농작물 피해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벼는 이삭에서 끈적한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곡식을 먹으러 왔다가 부리가 붙어버리는 거죠. 옥수수는 수염이 덫처럼 변했고 밀은 줄기에서 소화 효소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첫 해에 72% 감소했어요.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수확하려 논밭에 들어가면 농부들이 식물에게 공격당하니까요. 과일나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속에 독소를 숨겼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이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포도는 집에서 강력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냈고요. 복숭아나무 잎은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변해서 만지기만 해도 손이 베어요. 과수원 주인들은 특수 방호복을 입고 작업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과수원이 폐쇄되었죠. 채소 농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상추는 잎에서 독을 뿜어내고 토마토는 줄기의 솜털이 가시로 변했어요. 고추는 매운맛이 10배 이상 강해지면서 독성을 띠게 되었고 오이는 표면의 돌기가 바늘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 채소는 땅속에서 뿌리를 뻗어 근처 동물의 발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감자는 싹에서 독소를 분비하는데 이게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려던 농부들이 하나둘 포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찾아왔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초기엔 정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 코너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남은 건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뿐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재고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서둘러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개발된 게 완전 실내 수경 재배 시스템입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완전히 밀폐된 시설 안에서 LED 조명을 이용해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시설을 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축구장 크기의 수경 재배 시설 하나를 만드는데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필요해요. 전기 요금도 만만치 않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채소 가격이 예전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졌어요. 상추 한 포기가 5,000원, 토마토 한 개가 3,000원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서민들은 신선한 채소를 먹기가 힘들어졌죠. 육류와 생선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동물들은 육식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축을 키우는 게 어려워졌어요. 소나 돼지, 닭에게 먹일 사료가 부족하거든요. 옥수수도 밀도 위험해졌으니 사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공 사료를 개발해야 했어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과 각종 영양제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가축들이 잘 먹지 않아요.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고기 가격도 2배에서 3배 올랐습니다. 생선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바다 식물도 육식성으로 변했지만 깊은 바다에는 식물이 별로 없거든요. 원양 어선들은 계속 조업할 수 있어요. 연안어업은 위험하죠. 해조류가 그물을 공격하고 어부들 다리를 물어뜯으니까요. 그래서 연안어업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원양어업만 남았습니다. 덕분에 생선 소비가 크게 늘었어요. 채소 대신 생선으로 영양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도시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식물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기 시작했어요. 건물 외벽은 매끈한 금속이나 유리로 마감해서 식물이 기어오를 수 없게 만듭니다. 창문 틀과 벽 사이의 틈은 완전히 밀폐하고요. 건물 주변 반경 10m는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해요. 공원이나 정원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대신 건물 옥상이나 실내에 인공 정원을 만들죠. 도로는 이제 두께 3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합니다. 얇으면 식물 뿌리가 뚫고 올라오거든요. 도로 가장자리에는 금속 장벽을 세워서 주변 식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옆으로 높이 3m짜리 철제 벽이 쭉 이어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터널을 달리는 것 같죠. 가로수는 당연히 전부 베어냈고 중앙 분리대의 꽃들도 다 뽑아냈어요.
차량도 변했습니다. 야외를 다니는 차는 밑바닥에 금속판을 덧대야 해요. 식물뿌리나 덩굴이 차체를 뚫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죠. 창문도 특수 강화 유리를 써야 합니다. 가지가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량 외부에 센서를 달아서 식물이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만들었어요. 일부 고급 차량은 식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고온 증기를 뽑는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버스 정류장은 이제 완전히 밀폐된 투명 부스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식물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지하철역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노출된 부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기차역도 전부 실내화되었고요. 야외 승강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식물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학교와 직장도 달라졌습니다.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 야외를 걷는 건 위험하니까 대부분의 건물이 지하 통로로 연결되었어요. 집에서 나와 지하로 내려가면 그대로 학교나 회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상으로 올라갈 일이 거의 없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합니다. 대신 건물 내부에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육 활동을 해요. 어린이 놀이터도 전부 실내로 옮겨졌고요. 재택근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회의는 화상으로 하고 문서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기업들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안전시설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직원들 집에서 일하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덕분에 출퇴근 교통량은 70% 정도 줄었어요. 쇼핑도 완전히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쇼핑하러 나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배송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드론 배송이 일상화되었고 자율주행 배송 차량도 급속히 보급되었죠. 사람이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안전하니까요. 배송 기사들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고요. 여가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에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나무와 풀로 뒤덮인 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해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의 모래사장까지는 괜찮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해조류가 발을 감아요. 매년 여름 수십 명씩 해변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쇄되었죠. 대신 실내 레저 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가상현실 체험관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VR 기기를 쓰고 산을 오르거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실제 같은 느낌이지만 위험은 전혀 없어요. 실내 스키장이나 실내 서핑장도 인기 있습니다.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서핑을 즐기고 냉동 시설에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비용은 비싸지만 안전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동물들의 운명도 비극적입니다. 느린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했어요. 거북이, 달팽이, 나무늘보 같은 동물들은 식물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초식 동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먹을 풀이 없어진 거예요. 토끼, 사슴, 얼룩말 같은 동물들의 개체 수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살아남은 초식 동물들은 육식으로 전환하거나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육식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먹이는 줄었지만 어쨌든 고기를 먹으니까 생존에는 문제가 없죠.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서 사냥이 쉬워진 면도 있어요. 늑대, 사자,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먹이를 찾아 도시 근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야생동물과 인간의 충돌이 잦아졌죠. 조류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날 수 있으니까 식물의 공격을 피하기 쉽거든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죠. 다만 둥지를 틀기가 어려워졌어요. 나뭇가지에 둥지를 만들면 나무가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새들이 건물 처마나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도시에 사는 새들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물고기들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수중식물도 육식성으로 변했지만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쳐 다니니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중식물이 작은 갑각류나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물고기들의 먹이 경쟁이 줄어든 면도 있어요. 연못이나 하천의 물고기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곤충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파리, 모기, 나비, 벌 같은 곤충들은 재빨리 날아다니면서 식물을 피할 수 있죠. 오히려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 벌이나 나비는 일이 쉬워졌다는 의견도 있어요. 식물들이 여전히 수분을 위해 꽃을 피우고 꿀을 제공하니까요. 반면 땅에 사는 곤충들은 거의 멸종했습니다. 개미, 지렁이, 땅강아지 같은 곤충들이 식물 뿌리에게 잡아먹혔거든요. 거미는 오히려 번성하고 있어요. 거미줄로 먹이를 잡으니까 식물과 직접 부딪힐 일이 적죠. 게다가 벌레들이 식물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미의 먹이감도 풍부해졌습니다. 집안에서 거미를 보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사람들도 이제는 거미를 잡지 않습니다. 거미가 다른 벌레들을 잡아주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역유전자 치료였어요. 육식 유전자를 제거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식물에 살포하는 겁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실험실의 화분 식물들이 다시 온순해졌거든요. 하지만 대규모로 적용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 바이러스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컸어요. 전 세계 식물을 다 치료하려면 수천조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적 개발이었습니다. 육식 식물만 골라서 먹는 곤충이나 미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든 특수 진딧물이 육식 식물의 줄기를 뚫고 수액을 빨아먹으면 식물이 약해지면서 육식 능력을 잃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문제는 진딧물이 통제를 벗어나 다른 식물까지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재앙을 불러올 수 있죠. 세 번째는 화학적 억제제 개발입니다. 식물의 육식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화학 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제초제와 비슷한데 식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식 능력만 없애는 겁니다.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유망해 보여요. 실험 결과 80% 이상의 효과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억제제를 계속 뿌려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뿌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그 뒤에 다시 뿌려야 해요. 정부들은 안전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안쪽 전체를 포장했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약 600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난 공사였죠. 6개월 동안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비용만 10조 원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서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대도시들도 비슷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같은 곳들이 도시 전체를 요새화했죠. 도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도 완전히 밀폐된 터널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제 도시 사이를 이동하려면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낭만은 사라졌죠. 대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나 시골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를 포장할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골 마을이 버려졌어요.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한 겁니다. 남은 건 식물들 뿐이죠. 이런 지역은 이제 녹색 지옴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위성 사진을 보면 버려진 마을이 숲에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건물도 식물이 휘감고 있고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인구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늘었어요. 집값도 폭등했죠. 방 하나짜리 원룸 월세가 1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아요. 도시 밖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정부는 고층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식물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하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같은 곳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로 해결하고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요. 식량은 실내 수경 재배로 생산하고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식물의 위협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이득을 봤어요. 원래 사막 지역이니까 식물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번 재앙의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가 늘었어요. 두바이나 도하 같은 도시는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사막이 안전지대가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엔 살기 힘든 곳으로 여겨지던 사막이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극지방도 주목받고 있어요. 남극이나 북극은 너무 추워서 식물이 자랄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이 살기도 힘들어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고 물자 수송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부 모험가들이 극지방에 정착촌을 만들고 있어요. 특수 단열 기술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식량은 실내 농장에서 생산합니다. 극지방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해조류는 수면 아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죠. 플랫폼 위에 건물을 짓고 해수에서 담수를 만들어 쓰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있어요. 향후 10년 내에 해상도시가 실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도시 건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 밑 깊은 곳은 식물 뿌리가 닿지 않으니까 안전하죠. 지하 50m에서 100m 깊이의 터널을 파고 그 안에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인공 조명을 써야 하고 환기 시스템도 필요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완전히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에서 이미 소규모 지하 도시를 운용 중이에요. 우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성이나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곳에는 식물이 아예 없으니까 안전하죠. 물론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수백 명 정도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가 지구를 벗어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개발 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화성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인류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마비되었죠. 하지만 인간은 원래 적응력이 뛰어난 종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생활 방식을 바꾸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식물이 위험하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식물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거든요.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식물에게 공격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될 겁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걸 상상도 못하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기가 정말 깨끗해졌거든요. 미세먼지가 거의 사라졌어요. 식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대량 생산하니까요. 숨쉬기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습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70% 감소했어요. 기후변화도 멈췄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전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출퇴근 차량이 줄었고 도로도 한산해졌어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80% 줄었습니다. 소음 공해도 사라졌죠. 도시가 조용해졌어요. 밤에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정신 건강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온라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적 교류도 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었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화상통화로 이야기하고 함께 게임하고 협업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언어 장벽도 인공지능 번역기가 해결해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식량 문제예요. 실내 농업으로는 7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은 비축해둔 식량과 원양 어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논란거리죠. 가격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부자들은 안전한 지역에서 신선한 식품을 먹으며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통조림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량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해요.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내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증가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가상현실로 자연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진짜와는 다르거든요.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3배로 늘었고 항우울제 처방도 급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전자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 식물을 다시 온순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인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적응하고 발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요. 결국 인간은 생존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